네, K 의원입니다. 네, 갑자기 등장한 익명의 K 의원. 오늘은 K 의원 기사 말고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이미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네? 그런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아.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아.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아하. 총선에서 우리가 아하. 패배하면은 아하.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아하.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물러나고 K 의원을 당대표로 밀 거다라는 얘기가 주말 동안 나왔습니다. 기사 볼까요? 야당 지지율 추락에 개파 갈등까지 이 10월 사퇴론 꿈틀이란 기사입니다. K 의원 얘기가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김두관 차기 대표설까지 나와. 네, 지금 방금 들어보신 그 K 의원, 김두관 의원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지금 매일경제가 박았습니다. 실명을. 네, 여기 좀 같이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장 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의원, 김두관 의원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며 김두관 대표 체제에 대해 철험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40여 명과 합의를 이뤘다라고 한다. 이 밑에 줄도 보겠습니다. 다만 전당대회를 열 경우 정청래 의원이 출마해 당대표가 되어 이들의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 장성철 소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선 K 의원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라디오가 끝난 뒤에 김두관 의원을 얘기했다라는 게 실명으로 아예 공개가 됐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뭐 이 철험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40명까지 뭐 합의를 이뤘다라는 얘기도 지금 했는데 혹시 김두관 차기 대표설 들어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장성철 소장이 말한 것만 들었는데요. 네. 차기 대표라는 말은 사실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조차 사실 당내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더구나 단합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 네. 지지율이 이렇게 윤석열 국정 지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네.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단합이 더 중요하다는 위기설이 더 중요하고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40분의 의원이 만약에 합의를 했다라 그러면 이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사실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정말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말씀한 것처럼 전혀 지라시 수준이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표설이라는 거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단합을 현재 강조하는 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네. 일단 요 얘기를 저희가 좀 더 이어가면서 근데 요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게 전당대회를 만약에 연다 그럼 정청래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될까 봐 그게 오히려 고민이다라는 이 지금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근데 사실 이 부분 보면 약간 의아한 느낌도 있는 게 정청래 의원도 친명이거든요. 심지어 강성 친명인데 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원치 않는 이런 상황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 이 전제가 이제 아까 홍정민 의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얘기가 정말 공론화된 얘기냐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견해로는 장성철 소장님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활동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지레짐작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수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향후 방향이다. 네, 그리고 그런 카드들을 보수 당에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단이 아닐까라는 거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대표 견제 같은 이론들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논리로 지금 철험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네. 어떤 견제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정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목소리와 흔들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혁신위도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네. 보다 면밀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이 견제에 대한 그 분위기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이기는 하지만 네. 너무나 강성의 친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당대표나 당의 중직을 맡게 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 의원들이나 의원 밖에 있는 원내에 있는 중론을 모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이런 김두관 차기 대표설 자체가 지금 당 내부에서 있었는지 여부가 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예. 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은 웃으면서 아유 이거 지라시 수준의 소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요걸 제가 OX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차기가 뭐 김두관, 정청래 뭐 누구든지 간에 일단 그럼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 현실화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전원 X를 드셨어요. 홍석준 의원님 네. X 드셨습니다. 네. 계속 이재명 체제로 갈 것이다. 예, 원래 큰 어떤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보통의 일반 어떤 대표 체제에서 뭐 비대위라든지 가는 게 상례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 체제를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가서 2016년도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는 저는 비대위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의 성격상 네. 저는 끝까지 본인의 어떤 당권을 절대 놓으려고 할 그런 어떤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10월 뭐 사태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팬덤이 있는 당내에서. 의원입니다. 당내 네.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당연히 이제 본인도 이제 출마할 어떤 결심은 있으신 분인데, 네. 그런데 지난번 이제 행안위 위원장도 원래 이제 가방위원장에서 본인은 이제 행안위 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은 겸직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당 내에서는 좀 독불장군 내지는 혼자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어떤 대한 어떤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주원규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체제로 쭉 갈 것이다. 아니요, 저는 약간 이제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대위? 예, 저는 아.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로서는 가장 유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김두관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대신해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른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안에서는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더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시나리오는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용단을 내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네. 아마도 비대위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차기 대표의 후임설은 네. 저는 일축하지만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밝힙니다. 전당대회는 아니고 오히려 비대위 체제가 가장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아까 말씀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0월이 돼 봐야 정말 10월이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알 수 있는 것일 텐데 하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지지율 20%대, 이 10월 퇴진론 솔솔이란 기사입니다. 여기 좀 같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추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쭉 뭐 지금 5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일단 가장 최근에 29%가 나왔죠. 20%대로 떨어졌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봤을 때 6월 다섯째 주 34%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6월 말 7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가면서 계속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이가 하향 곡선입니다. 그리고 20%대를 찍었다. 이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20%대가 나온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한국 갤럽만 그런 것이냐? 더 최근에 나온 RN서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RN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7.2, 민주당 43.3, 정의당 1.8, 기타 정당 2.3입니다. 민주당 높네, 40% 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게 추이죠. 4.5%포인트가 떨어져서 43%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7.2, 민주당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3.2%포인트가 또 오른 수치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일단 민주당이 뭔가 지지율 측면에서 하향을 좀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정민 의원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엊그저께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사실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물가도 어렵고 네. 국민분들은 살기가 굉장히 지금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도 이제 유권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정책만 일삼는 이런 정치권이 정말 좀 힘들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별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민심이 사실은 우리 당을 아직까지 많이 선택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정말 뭐 혁신과 반성하려고 하고요. 근데 경기가 안 네. 좋은 거는 여도 야도 사실 다 마찬가지인 건데 같은 이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오르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그동안 그 지지를 받고 있던 계층이 네. 젊은 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2030에서 무당층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 그리고 저희가 청년층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그러니까 대한정당이나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국민분들께 소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쟁이나 검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달리 더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선 이 지지층이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하는 이 층이 좀 경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당내 뭐 여러 가지 좀 이 실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뭐 검찰 얘기도 하셨는데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검찰 백현동 쌍방울 비리 실체에 접근 이재명 4달 소환 유력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서울 FC 그리고 대장동 말고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비리 관련해서도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아파트 건설 인허가 백현동이죠. 대북 송금 쌍방울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측근 연결고리 인물들 조사를 다 끝냈다.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 정치적 파장. 국회 열리는 16일 전후 시기가 관심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체포동의안이 지금 뭐 여긴 소환 얘기입니다. 근데 소환하고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체포동의안 얘기거든요.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넘어오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시점이
어떤 순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영장 청구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어느 정도의 어떤 보고랄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좀 일부 인정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관련된 부분인데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가 있는데 이 김인섭 씨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의 변화 좀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영장 청구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결국 영장 자체는 뭐 대북송금 뭐 청구하고 백현동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떠한 진술의 번복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핫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럼 과연 회유를 당한 거냐 당하지 않는 거냐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8월 8일 날 재판에서 네. 아마 이 부분이 명백해질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뭔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명백해지고 나면 네.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연결고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8월 과연 회기 때 청구할 것이냐? 네. 아니면 뭐 회기가 아닌 때 청구할 것이냐? 이제 회기 때 청구하면 어차피 불체포 특권이 국회에서 가결, 부결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기명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가결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검찰의 어떤 조작이랄지 뭐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 심사 자체야 뭐 결국은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소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결국에 만약에 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해도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가결이 되면 회계 중에도 법원에 가서 영장 실시 심사를 이 대표가 직접 받고 그에 따라서 뭐 결과가 나온 대로 좀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지금 저희가 10월 퇴진론이 진짜냐 아니냐 실제 이 얘기가 당내에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낮은 지지율,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단합, 도덕성, 방점 달랐던 명락회동, 물밑 계파 갈등만 고조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명락회동 드디어 이루어졌다. 막걸리 2병을 마시면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실하게 이뤘다라고 했는데 총선 승리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합,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방점이 달랐다. 그래서 물밑 계파 갈등만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사실상 이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명락회동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일부 당원들 게시판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글들을 올린 건데요. 이낙연은 다시 한번 민주당을 우리 당원들을 배신했다. 과감히 수박들을 쳐내라.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 사실 이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만날 것이냐는데 계속 폭우 때문에 못 만나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만났다 했는데 오히려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뭔가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그 회동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이 논평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해석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혁신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결을 달리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걸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했죠. 국힘의 논평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결이 다르다, 뭐 분란이 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 발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홍준표 현 시장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내 사정에 대해서 내부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좀 잘 분열이 있기를 네. 희망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자꾸 얘기를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민주당도 저희 당내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특이한 게 조금 곤란한 상황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 내지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게 좀 과거부터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수박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수박 칠적이다 하면서 포스터 그것도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고 보수 지지자들 국민의힘에서 뿌렸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명락회동이 일단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진솔한 이야기는 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분 이제 이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과 또 그리고 네.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찬 의원이 이제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진실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 시작됐고 막걸리 그 2병을 마셨다 그래요. 네 분이 막걸리 2병을 마시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냥 식사하고 헤어졌다는 일단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로서 이재명 대표 친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곧 네.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곧 그 민주당 내외에서 뭐 이렇게 명락회동을 해라는 이런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긴 만났지만 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지금 뭐 대선과 경선까지 했던 그런 어떤 앙금이라든지 뭐 그리고 현재 어떤 각 진영에서 이런 어떤 앙금은 뭐 네.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7일 친이낙연계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백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의 마인드는 뭐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좀 내려놓겠다 뭐 이런 이 얘기를 좀 주저리주저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쇼다라고 얘기한 이런 대목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유튜버이자 권리당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뭐 이 비판하는 말들을 한 것을 두고 윤리심판원에 지금 회부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말도 지금 홍석준 의원님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팬덤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딸 공격 중단 마음대로 안 된다. 이낙연 전 대표 더 노력해야 재차 요구라고 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이 친낙계 유튜버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친낙계 유튜버 이거는 27일입니다. 회부된 게 27일이고 명락회동이 28일이에요. 이게 사실 요게 명락회동에서 유튜버가 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게 명락회동의 어떤 분위기가 요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광현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수위가 사실 인신공격성 수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은 거기서 회부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성 징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당내의 어떤 메시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회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그런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드는 의문이 이낙연 전 대표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지지층한테 또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네. 명락회동의 의의는
서로의 갈등의 고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와서 만나가지고 그냥 막걸리 2병 마시고 우리 한 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소문난 잔치가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이 소문난 잔치라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소문난 잔치라는 게 여권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그만큼 잠룡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네. 정치적인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고를 확인한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두 대표, 전 대표와 이 대표, 현 대표께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네. 지금 개딸이라고 말하는 그 팬덤 정치를 조금 자중시켜야 될 몫이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역시도 자기 안에서 이런 분란과 어떤 분열의 코드로만 읽히지 않도록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좋은 역할을 이제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다짐이 필요한데 즉 그 다음에 회동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저는 큰 아쉬움이고 그 다음 일정이 잡혔을 때에는 네. 두 현 대표와 전 대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아까 20%대로 떨어졌던 그 지지율에 남아있는 무당층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보수에서는 국힘에서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소문난 잔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지금 잘한 건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좀 많이 있고 갈등에 좀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나 회동 자체는 그야말로 뭐 전혀 만남의 의미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한 자리인데 서로 이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해외에서 강연할 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수박 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 진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대장동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다음에 만남 필요가 없죠. 다음에 만나보자 어차피 다 똑같은 거고 결국 내년 총선이 있어가지고요. 둘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혁신위원회에서 뭐 현역 의원 총선이니까 더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혁신위원 자체가 지금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역 의원 뭐 30% 정도는 권리당원에서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 쪽의 국회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천 때문에 갈등이 그렇죠. 우리 그러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재명과 이낙연 대표가 뭐 서로 협업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나아지냐.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뭐 봉합을 한다고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결국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내년 총선까지는 평행선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아까 얘기한 게 팬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재명의 개딸에 맞선다. 또 다른 야당 팬덤 연인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복귀에 지지 세력이 구상하고 있다. 5060 남성과 2030 여성이 좀 중심이 된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뭐 제명인의 마을은 한 20만 명쯤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일단 연인합의는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어떤 팬덤 대 팬덤으로 과연 제목처럼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